미국과 중국이 다시 서로 이빨을 드러내더니 일본이 또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런 와중에 북한마저 갑작스럽게 날을 세웠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달을 문제 삼으며 우리를 강하게 비난했죠. 그러더니 하루 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지하겠다는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다소 억지스러운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전 세계가 감염병 막기에 열중하는 지금 북한이 왜 이러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제일 최근에 나온 소식 역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 선언입니다. 이게 북한 통일선전부 발표로 나온 건데 제목이 꽤 노골적입니다. 적은 역시 적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황을? 북한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적은 결국 적이다. 믿을 수 없다. 대화를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믿었던 것이 잘못이다. 옛날로 돌아가겠다. 이런 메시지는 사실 이번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하고 12월에 그 7시간 연설을 했을 때도 미국에 대해서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엔 적은 적이다. 미국은 우리를 압살하려 그런다. 우린 넘어가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했죠. 그 말을 뒤집으면은 북한은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외세에 의존할 수 없고 외부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력갱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미국, 우리, 북한 이 삼국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짚어보고요. 일단 발표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남측이 몹시 필요해할 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소위 블러핑이라고 말하는 단순 발언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 북한이 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사실 북한의 잘못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굉장한 선의를 가지고 꾸준히 그리고 참을성을 가지고 김정은 정권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경주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손을 그렇게 계속 내밀었는데 사실 잡지 않은 거는 북한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과 없이 끝난다면 더 노골적으로 감정적으로 한국 정부를 비판했거든요. 오지랖 떨지 말아라, 중재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개성 공업지구 재개 그리고 공동연락사무소 활동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평양선언의 이행이라든지 남북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서 북한은 그렇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를 철회한다 하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그것이 좀 엄중한 위협이긴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뼈아픈 위협은 아니거든요. 정말 공동연락사무소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금강산 관광이 새로 시작될 마당에 북한이 만약 이런 위협을 한다면 한국 정부로서도 굉장히 가슴이 덜컥하겠죠. 근데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걸 처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제로인데 거기서 또 제로를 하겠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제로를 한다 그러면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럼 북한의 결정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실제로 우리 정부 입장을 보면 일단은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에 관한 언급을 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시작되고 북한이 연쇄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 정부가 좀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참을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것을 계속 견지해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언제까지 이렇게 북한이 안하무인적인 발언을 막 하는데 참고 있을 것인가 이런 그 딜레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예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확대된 G7에 참여하겠냐는 이제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것을 참석을 하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G7이 뭡니까? 이제 글로벌 정상 국가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렇다면은 더더욱이 한국의 위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이제 발휘해야 될 텐데 예. 만약에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리고 한국 헌법이 북한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만 자꾸 예외적인 태도를 취한다면은 G7에서 사실 한국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젠다를 내세울 수도 없고요. 예. 한국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K-방역. K-방역이 이것이 어떤 권위주의 국가처럼 인권을 저해하면서 우리가 방역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와 같이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는 성공했다. 그래서 세계가 우리한테 주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2270에서 석탄 수출에 우리나라 선박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한국 정부가 조사를 안 하냐는 이 비판이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예. 그때 외교부 조현 차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속도가 느렸지만 우리는 철저히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베 정부가 왜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느냐 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는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고 삼권 분립의 원칙에 충실하다. 따라서 예.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체성과 법제도에 어긋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현실을 전달하겠다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가한다면 대한민국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법치라든지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정부가 방해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여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북한의 발표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좀 특이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탈북자 규탄 집회라는 게 벌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탈북자를 규탄한다, 그러니까 탈북자라는 표현을 쓴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북한에서 집회가 벌어졌다는 소식도 되게 특이한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좀 김정은 정권에서 내부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발언이든지 행동이 지나치면은 거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탈북자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쓰고 규탄하고 그 집회까지 열었다. 예. 예전엔 탈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 먼저 본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배신자들은 떠나라, 우리는 상관 안 한다 이렇게 의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막 대중 집회를 하면서 규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래도 탈북자 출신의 이제 태구민 지성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북한 엘리트들한테 어떤 이렇게 흔들리는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정권은 큰 결실을 기대했는데 예. 주민들에게 고생은 끝났고 이제는 풍요로운 생활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아무 결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제재 하에서 또 코로나 사태까지 이제 북한도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중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생명선인 무역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흔들리고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규탄 집회를 하면서 배신은 안 된다. 당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앞서서 북한의 발언들이 사실은 미국 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식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아예 미국을 겨냥해서 말하기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가 북한이 남한 패싱을 하려 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구체화된 것 같은 표면화된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매체에서 나온 말인데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앞서 나갈 수 없다라는 식이거든요. 이게 돌려 말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셈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북한 전략을 보면 이게 좀 여유가 있거나 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미국하고 상대하겠다. 중재자 역할 꿈도 꾸지 말아라.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또 북미 대화의 선순환은 그냥 기대하지 말아라.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패싱을 하면서 또 한국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 중단해라. 예.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중간에서 그걸 부추기는 사람이 더 밉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옆에 있으라 그러면서
또 한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뭘 해라. 이렇게 상반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안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없는 듯한 행동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일방적인 요구만 있고 예. 근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런 것을 북한이 요구한다면은 우리의 요구도 북한이 어느 정도는 진지하게 그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없거든요. 네. 일방적인 요구만 계속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그 전략적인 운신의 폭도 좁은 것밖에 없는데 그렇겠죠. 문재인 정부와 같이 손을 잡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만 계속한다. 이런 김정은 정권의 조금 그 급한 모습, 감정적인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 이제 미국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악재가 그야말로 산적해 있거든요. 코로나19도 있었고 여기에 뭐 미중 갈등, 뭐 최근에 불거진 그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 그렇죠. 관련 인종차별 문제, 뭐 이런 게 지금 연달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타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사실 북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요소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이 북한의 이런 그 문제되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반도 정세가 이제 국제 안보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 미국의 이런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그 한반도 정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그 절대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북한 문제는 또 한반도 정세 안정 문제는 미국 입장으로서 일단은 관리가 초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더더구나 아직 북한이 그런 어떤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아직 미국 측에서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었다고 이야기할 만한 정도의 대규모 도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아직은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자랑하던 경제 성장도 지금 실업률이 그렇죠. 20%로 가고 있고 결국엔 미국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이 사회 통합인데 두 문제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거기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한 이런 시위 이게 겹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외교 안보 문제를 통해서 덮어버리겠다 아니면 극복하겠다 하기에는 북한 문제가 그렇게까지 큰 카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미국 관련 소식 나온 김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이라는 지시에 서명했다라고 본인 트위터에다가 게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독일이 방위비 관련된 지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유인데 자, 방위비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이죠.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쪽에는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우리가 임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게 지금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인건비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일단 잠정적인 해결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에서도 환영을 했기 때문에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한 면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그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또 독일에 대해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 G7 확대 회의에 러시아를 초청한 걸 가지고 예.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거는 G7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반대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G7은 어떤 공동의 가치, 원칙을 추구하는 그 주요 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북한 문제를 이제 다룸에 있어서 어떤 예외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든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미국과 안보 협력하는 국가와 척을 진다면 과연 한국이 G7 멤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글로벌 가치를 지향하는 작지만 큰 강력한 믿을 수 있는 스마트한 나라인가 여기 이미지에도 타격이 가겠죠. 그렇군요. 관련해서 정부가 원칙을 좀 지켜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